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요, 가족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고통을 딛고 일어나서 통쾌한 복수까지 성공하신 분이신데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연말이라 약속이 매우 많은데 친구들하고 만나면 서로 사는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친구들이 직업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달라서 모이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친구들이 말하는 게 유튜브에서 사연을 듣는 게 취미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덩달아 듣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들으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저도 제보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이게 제 인생을 살며 가장 큰 일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재미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입니다. 친가 외가 둘 다 상당히 여유 있는 집안이라 살면서 돈에 대한 걱정을 해본 적은 전혀 없었어요. 특히 저는 3남매 중 막내여서 양가의 사랑을 듬뿍 받았었는데요. 언니들도 저를 내리사랑으로 너무나도 예뻐해줘서 어릴 때부터 당차고 자신감 있게 자랐습니다. 큰언니와는 6살, 작은 언니랑은 4살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게 많은 나이 차이가 아니라 우리 셋은 어렸을 때부터 서로가 서로한테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서로 나누며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게다가 저는 막내라 언니들의 내리사랑 덕분에 더 많은 애정을 받았어요. 우리 자매는 셋이 여행도 좋아해서 국내 여행부터 해외까지 재미있게 다녔습니다. 화목한 집안에서 여유 있게 자란 저는 완전히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남에게 먼저 다가가서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와주고는 했어요. 덕분에 주변에 친구가 끊이지 않았고 언니들과 사이도 매우 좋아서 아주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책 읽는 것을 워낙 좋아했던 저는 문창과에 입학을 했는데요. 전공이 저와 너무 잘 맞아서 대학을 다니는 내내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추천으로 어떤 출판회사에 졸업과 동시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친구들한테도 그리고 집에서도 축하를 많이 받았었죠. 그렇게 들어간 회사에서 저는 워낙 제가 좋아하는 분야라서 야근하는 것도 전혀 싫지 않았고요. 오히려 회사 가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항상 웃고 다니며 열심히 했더니 회사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었어요. 우리 집에는 서재가 크게 있었는데 아버지가 교수님이라 워낙 책을 많이 읽으셨고 또 책을 좋아하셨거든요. 제가 그렇게 전공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책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아버지는 본인을 닮아 그런 것 같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영향으로 책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감사했어요. 제가 회사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또 즐거워서 무슨 일이든 나서서 하니까 워낙 저를 좋게 봐주셔서 승진도 빠르게 하게 되었죠. 아무리 힘들어도 본인이 좋아하는 일이면 이렇게 즐길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사원으로 들어가서 과장이 되었을 때였는데 우리 팀에 신입사원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름은 김민성이었고 그 친구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우리 회사로 교수 추천으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동문이라 반갑기도 했고 저는 민성이가 들어오기 전부터 사실 교수님의 언질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듣던 대로 잘생기고 입담도 좋은 친구였어요. 저와는 4살 차이가 났고 제가 연상이고 직장 선배이다 보니까 어려울 만도 한데 먼저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 다가오니까 귀엽고 좋았습니다. 교수님도 저에게 그 친구 진짜 성실하고 평판 좋으니까 편하게 잘 대해주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민성이가 힘들어하면 먼저 나서서 일을 도와주고 못 끝낸 일이 있으면 같이 야근하면서 어떻게든 완성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민성이가 저에게 둘이 저녁을 먹자고 하길래 그런 적이 몇 번 있어서 알겠다고 하고 둘이 삼겹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민성이가 계속 뜸을 들이며 말을 꺼내지 못하길래 제가 답답해서 빨리 말하라고 하니까
민성이는 그 자리에서 소주 한 병을 연속으로 마시더니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는 황당하면서도 너무 웃기고 귀여워서 알겠다고 했고 저희는 그렇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민성이와 연애는 아주 즐거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니들과 여행 다니는 것이 취미여서 워낙 가본 곳이 많았어요. 반면 민성이는 집안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여행 자체를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태어나서 바다를 실제로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민성이를 데리고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언니들한테도 민성이를 보여주며 연애를 장장 6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도 이미 그 당시 결혼한 상태였는데요. 큰언니의 형부는 대기업에 다니셨고 작은언니 형부는 의사였어요. 언니들이 워낙 능력 좋은 형부들하고 결혼해서 민성이가 약간 부담을 느끼는 것이 저도 느껴졌습니다. 큰형부와 작은형부는 집안도 좋아서 우리 부모님이 매우 좋아하셨거든요. 반면 사귀면서 제가 바로 가까이에서 본 민성이 집안은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흔히 콩가루라고 하죠. 민성이는 부모님이 초등학교 때 이혼하시고 아버지와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재혼한 새엄마와 중학교 때 이혼해서 또 새로운 엄마가 왔고 첫 번째 재혼한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동생이 있었고 두 번째 새엄마와 아버지 사이에도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말만 들어도 참 복잡하죠? 저도 들으면서 몇 번을 되물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원래 친엄마도 재혼을 했는데 거기도 자식들이 있고 재혼한 새아빠는 병으로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사이에 자식들을 키우며 따로 애인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부모님 밑에서 컸고 언니들과 사이도 매우 좋아서 가족이란 행복한 존재고 제가 심리적으로 안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였는데 민성이는 그게 아니었어요. 저렇게 복잡한 가정사가 있는 줄도 몰랐고 들으면서 사실 속으로 결혼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언니들처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민성이와는 과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부모님에게 얘기하기 전에 언니들에게 먼저 얘기하니 언니들은 그런 복잡한 가정사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면 저만 고생한다고 제 생각보다 더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좋을 텐데 심지어 직장도 제가 직급이 더 높아 월급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데이트 비용도 사실 제가 다 냈었는데 민성이는 본인 집에 지금 새엄마들과 아버지의 자녀들이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일용직으로 일하셔서 벌이가 일정하지 않아 민성이의 월급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정까지 들은 큰언니는 저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정색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결혼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알기 전에는 언니들도 민성이를 귀엽게 봐주었는데 아무래도 결혼은 현실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민성이도 눈치를 보며 결혼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망설이는 걸 눈치챘는지 민성이는 저에게 어느 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평생 너만 바라볼 자신은 있어. 나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정말 잘할게. 솔직히 저는 부모님 인맥으로 더 좋은 남자를 만나라면 만날 수 있었고 언니들도 저에게 소개시켜준다고 열심히 신랑감을 찾고 있었지만 민성이의 저 말에 곰곰이 집에서 생각해보니 아무리 능력 좋고 집안 좋은 남자라도 저렇게 나만 봐주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언니들에게 민성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자 언니들은 형부들까지 데려와서 반대했지만 저는 청개구리 마음인지 자꾸 반대하니까 더 결혼하고 싶었어요. 작은 형부는 저에게 본인 아는 지인 중에 능력 좋은 변호사가 있다고 저에게 사귀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한번 만나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들의 반대에도 부모님에게 민성이와 결혼하고 싶다고 알렸는데 엄마는 민성이 가정 환경을 알더니 말 그대로 몸져 누우셨어요. 아빠도 저에게 결혼은 현실이고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제 마음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민성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당연하게도 민성이 아버지와 새엄마 그리고 친엄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는 민성이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민성이 아버지는 노후 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민성이가 결혼하면 가져올 재산이 거짓말 안 하고 1원도 없더라고요. 민성이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며 그렇지만 자기는 저만 볼 자신이 있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과 혼수 마련을 하셨는데 엄마는 한숨을 쉬며 저에게 사람이 좋으면 됐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 중에 제일 곤란했던 것은 아무래도 결혼식 혼주석 문제였습니다. 민성이는 친엄마와 새엄마 중에 누굴 앉혀야 할지 모르겠다고 괴로워했는데 두 분 다 앉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는 당연히 새엄마가 앉아야 한다고 하셨고 친엄마는 본인이 낳고 키웠으니 자기가 앉아야 한다고 하셨죠. 저는 아무래도 좋으니 식 당일에 큰 혼란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바람은 보기 좋게 엇나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에게 새엄마가 앉기로 했다길래 저도 그렇게 가족들에게 전달을 했더니 식 당일에 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지인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럽더라고요. 작은 언니가 제 옆에 있다가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더니 민성이 친엄마가 본인이 혼주라고 한복까지 입고 오셔서 자리에서 비켜주질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민성이를 찾았는데 민성이도 중간에서 너무 곤란해 보였어요. 하객들도 다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져서 제가 어느 분이든 빨리 앉히시라고 했더니 새엄마와 친엄마가 둘이 자리를 가지고 옥신각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결혼식 당일에 표정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원래 계획대로 새엄마가 혼주 자리에 앉았고 식을 진행했는데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객들에게 밥을 접대하고 신혼여행을 가려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민성이가 제 손을 잡더니 미안하다고 하며 우는 거예요. 자기네 집이 우리 집과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알고 본인은 못 만들고 장가오는 것도 너무 우리 집에 미안하고 오늘 일도 정말 미안하다고 저에게 엉엉 울며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또 짠했습니다. 민성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본인의 선택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니까 저는 기분이 나빴어도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우리는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양가에 인사하러 다녔는데 아무래도 저는 시댁이 두 곳이었어요. 같이 살고 있던 시아버지와 새엄마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민성이 친엄마를 보러 갔는데 다행히 두 쪽 다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결혼식 당일에 있었던 소란 때문에 우리 친정엄마는 화가 나셨었는데 민성이가 먼저 기분도 풀어주고 애교도 부리고 하니까 엄마도 결국 웃으셨어요. 민성이의 장점은 서글서글하게 애교 부리는 거였는데 아무래도 형부들하고 확연하게 달라서 엄마랑 아버지도 결국 민성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렇게 저희는 직장 바로 옆에 구한 신혼집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냈는데요. 저는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지만 도저히 아기가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지려고 노력해도 아기 천사는 찾아오지 않았고 결국 민성이와 저는 병원에 다니며 시험관으로 아기를 준비했어요. 이 과정에서 체력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저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은 저에게 굳이 사표를 쓰지 말고 휴직하고 몇 년 뒤에 돌아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때 아이를 가지는 것이 인생 목표여서 결연하게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 친구들은 아기가 너무 쉽게 생겨서 결혼 전에 이미 낳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올린 친구도 있었고 예기치 않게 임신을 연달아 한 친구도 있었는데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저는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민성이는 저에게 본인의 문제라고 노력하면 아기가 찾아올 거라고 위로해 주었어요. 혹시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주변에 시험관으로 임신한 사람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아실 텐데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는 것도 생각보다 노력과 돈이 들어가게 돼요. 저는 게다가 1차에 바로 된 경우가 아니라 임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제 몸과 정신도 망가져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작은 형부가 의사여서 저를 볼 때마다 조언도 많이 해주고 용기를 주었는데요. 저는 3차가 될 때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남들은 쉽게 가지는 아이를 저는 시험관까지 했는데 가지지 못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오기도 생기더라고요.
오차까지 했는데 아기는 생길 기미가 안 보이고 이때 너무 힘들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중간에 포기할까 말도 했었지만 저와 민성이는 계속 서로 의지하며 시도했고 결국 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7번째 시도 끝에 아기를 가지게 되어 민성이와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가진 아이니까 무사히 출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시댁 쪽에서 문제가 터지게 되었어요. 민성이 첫 번째 새엄마의 아들, 그러니까 저한텐 시동생이죠. 시동생이 자기가 성인이 되었으니 독립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민성이 두 번째 새엄마도 돈이 없으니까 민성이에게 너희 처가에 돈이 많으니 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민성이는 그동안 그 시동생이 엄마도 없이 혼자 눈칫밥 먹으며 컸다고 안쓰럽다고 그러길래 저는 좋은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시동생의 독립을 도와주었어요. 임신한 상태라 마음을 웬만하면 좋게 먹고 싶기도 했고 결혼했으니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의로 도와주었는데 그때부터 시댁은 잊을만 하면 저희 친정에 돈을 부탁했습니다. 저도 한두 번은 가족이니까 부모님에게 연락해서 도와주고 했는데 그 횟수가 늘어나니까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 비상금을 털어서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저도 4번째부터는 도와주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게 임신해서 돈을 거절하는 그런 작은 소란조차 만들기가 싫었어요. 임신 기간에만 결국 6번 정도 돈을 빌려주었고 그때마다 민성이는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제 출산일이 점점 다가왔고 저는 작은 형부의 추천으로 유명 병원에서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무려 쌍둥이를 낳게 되었어요. 워낙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지면 쌍둥이가 나올 확률이 높대서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쌍둥이가 나오니까 저는 마냥 신났습니다. 게다가 우리 집이 특이하게 세 자매였는데 큰언니도 작은언니도 아들만 낳아서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무려 딸 쌍둥이였어요. 언니들도 제가 시험관으로 아이를 가진다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었는데 막상 딸 쌍둥이를 보니까 너무 예뻐했습니다. 우리 딸들이 제가 봐도 신생아 때부터 미모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산후조리원에서 3주를 보내고 친정으로 와서 한 달 동안 지냈는데 아무래도 남편은 친정에서 출퇴근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저 혼자만 친정에 있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막내딸이고 또 자연 임신이 아니라 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산후조리를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친정에서 몸조리가 끝나고 우리 신혼집으로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시댁 식구들을 부르자는 거예요.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했으니 시댁 식구들도 당연히 아기들이 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저는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들 와서 손을 씻지도 않고 아이들을 만지려고 하고 큰 소리를 내니까 아기들이 자꾸 잠에서 깨서 많이 곤란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잘 대해줬어요. 그렇게 민성이는 다니던 회사를 계속 다니고 저는 집에서 쌍둥이를 육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던 아이들이더라도 육아가 정말 많이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쌍둥이라 제 몸 하나로는 도저히 감당되지 않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민성이는 회사에 다니니까 저는 도와달라는 말도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육아를 하며 아이들을 키워 유치원에 보내고 나니까 저는 회사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회사에 다시 가볼까? 왜? 내가 그래도 돈 꽤 벌잖아. 그리고 여보 친정도 잘 살고. 집에서 편하게 있는 게 낫지 않겠어? 집에만 있으니까 심심해서 그렇지. 뭔가 나도 사회생활을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야. 여보 아기들 낳느라 몸도 많이 상했는데 집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아. 민성이는 정말 고맙게도 제 몸 걱정을 하며 저를 생각해 주었습니다. 딸 쌍둥이를 키우며 친정 쪽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시댁에서는 문제가 많았어요. 무엇보다 돈을 빌려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졌고 나중에는 제 비상금도 다 털려서 주지 못하니까 민성이는 대놓고 아쉬워했습니다. 빌려준 돈만 그때 당시 5억이 넘었는데 시댁은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다행히 저는 시집살이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고통스러웠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제가 집에 찾아갈 때마다 돈이 없어서 힘드시다고 대놓고 용돈을 요구하셨는데 찾아뵐 때마다 드리니까 지출도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민성이가 회사에서 돈을 벌어와도 용돈으로 다 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큰언니에게 말하니까 언니는 도대체 시댁에 왜 돈을 그렇게 퍼주냐고 화를 내며 이제 앞으로 절대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민성이가 저에게 잘해주기도 하고 또 결혼해서 가족이니까 한 번에 끊는 것이 진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또 시댁은 우리 친정에서 가족여행을 가는 것을 너무나도 부러워하며 우리 보고 시댁도 같이 여행 가자고 하셨는데 사실 친정에서 가는 여행은 우리 친정 부모님이 금액을 다 지출해서 우리 자매들이 내는 돈은 전혀 없었거든요.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고 결국 민성이와 저는 우리 돈을 써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너무 힘들어서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어디 가기만 하면 여기는 생각보다 별로다, 안 이쁘다, 비싸다 등 불평을 어찌나 하던지 제가 왜 내 돈 주고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 딸들도 저한테 왜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는 불만이 많냐고 묻는데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쉬러 온 거니까 최대한 즐기며 돌아다녔는데 그때부터 약간 편두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도 머리가 약간씩 어지럽기도 하고 자고 일어나면 너무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도 또 금방 멀쩡해져서 넘기기도 했는데 그런 증상이 지나가니까 이번에는 머리에 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몽우리가 멍이에 혹처럼 났는데 이것도 병원에 가야지 생각하면 또 가라앉아서 나를 농락하는 건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나가서 이런 얘기를 꺼내면 우리 나이에는 이런 증상이 생길 때가 되었다고 나이 먹어서 그렇다기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작은 형부가 의사라 친정 식구들이 모일 때도 가끔 편두통하고 몽우리가 난다고 하니까 형부는 그러지 말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했는데 제가 쌍둥이를 키우니 그렇게 하루를 온전히 시간 내어 병원에 방문하는 것도 전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형부가 손을 써준다고 해도 아이들을 챙기다 보면 시간이 나지 않았어요. 그때가 아이들이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사는 지역이 학구열이 높은 곳이라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교하면 빨리 밥 먹이고 학원에 데려다 주어야 했습니다. 하루에 학원을 2곳을 가고 집에 오면 또 과외를 받아야 겨우 학교 수업에 따라갈 수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애들 일정에 저를 맞추다 보니까 아파도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갈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도 팀장 승진을 앞두고 너무나도 바빠져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을 챙기는 것도 온전히 제 몫이고 남편 아침밥을 차리고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서 하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어느 날부터는 또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1시간은 있어야 겨우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구토가 나오기도 하고 소화가 전혀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갱년기가 가까워져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명문고 진학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시간을 쏟느라 너무 힘을 많이 써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다행히 우리 딸들이 공부를 잘해서 친정 부모님이 기특하다고 사교육비를 많이 대주셔서 아이들은 돈 걱정 없이 사교육을 받았었는데요. 이걸 알고 또 시댁에서 돈을 달라고 할까봐 오죽하면 저는 시댁에는 아이들 다니는 학원 개수를 거짓말하기도 했답니다. 제가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건지 저만 보면 돈 없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우리 딸들은 시댁 가는 날에는 어느 순간 학원으로 도망가서 가지를 않더라고요. 이렇게 시댁의 새로운 시집살이 때문에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신경통인가 싶어서 이런 증상들을 그냥 무심코 지나쳤습니다. 저는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심지어 집에 의사가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어느 날 잠에서 깨서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려고 일어났는데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눈을 찡그리는데 눈이 감기지도 않고 입도 움직이지 않아 이상해서 거울을 보니 한쪽 얼굴이 마비되었는지 아무리 힘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급한 대로 형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더니 형부가 빨리 응급실로 가라고 하길래 남편을 깨워 응급실로 갔어요. 의사가 안면 마비가 온 것 같다고 하며 주사를 놔주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다시 원래대로 얼굴은 돌아왔는데 이 경험 때문에 너무 놀라서 제가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는 큰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시름 놓고 집에 와서 일상생활을 했는데 한동안은 또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몇 달 뒤 또 잠에서 깨니 이번에는 한쪽 팔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또 이러네 싶었지만 그때가 하필 딸들 과학고 시험날이라 저는 그냥 무시하고 딸들을 챙겼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팔이 금방 되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감각이 없어서 저는 딸들에게 이것 보라고 엄마 팔 안 움직인다고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딸들은 걱정된다며 당장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저는 저번 안면마비처럼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낫겠지 생각하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제 생각대로 팔이 조금이지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하고 지냈는데 며칠이 지나도 완전히 팔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병원에 가야지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제가 눈을 떠보니 장소가 우리 집이 아니고 병원이었어요. 제 옆에서 딸들은 저를 부여잡고 울고 있고 친정 부모님도 와 계시고 언니들까지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제가 눈을 뜨니까 엄마는 급하게 의사를 불러왔는데 들어온 의사는 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한번 팔과 다리를 움직여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움직였는데 왼쪽 팔과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감각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누르고 있는 부위요. 아니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니까 딸들은 엄마 몸이 굳었다고 엉엉 우는데 저는 일단 남편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진정시키라고 하고 의사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날 자고 다음날에 일어나지 않아서 남편이 저를 흔들었는데 이상하게 죽은 사람을 흔드는 것처럼 팔이 달랑거렸다고 해요. 저를 깨웠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급하게 친정에 연락하고 응급실로 왔더니 마비가 온 것 같다고 했다고 합니다. 작은 형부는 의사에게 전문 용어를 써가며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저는 그동안 아무리 왼쪽 몸에 힘을 주어도 움직이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정확히 말하면 발가락은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무릎 위 허벅지와 어깨부터 팔목까지가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소식은 도저히 제 상태의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작은 형부가 열심히 본인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동문회에 물어봐도 정확한 병명을 모르겠다고 희귀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답니다. 저는 의사에게 혹시 오른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냐고 하니 자기도 확신하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여서 두려움이 저를 찾아왔어요. 작은 언니는 형부에게 당신 의사니까 제발 저를 살려달라고 엉엉 울며 비는데 그걸 보는 제 가슴도 찢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이제 고등학생인 우리 딸들이 걱정되었죠. 제 증상은 다행히 왼쪽 몸만 마비된 상태로 몇 주가 지났는데 병간호는 우리 친정엄마가 해주었어요. 제가 전문 간병인을 쓰자고 해도 엄마는 본인 딸이니 자기가 돌봐야 한다며 거절하셨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제 전 회사, 남편의 현재 회사 직원들이 병문안을 오게 되었어요. 제가 그 회사에서 과장 자리까지 있었고 대표님과도 워낙 가까웠던 사이라 반가웠는데 회사 직원 중 친했던 직원들은 제 상태를 보고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의연하게 괜찮은 척 했지만 그렇게 직원들이나 친구들이 저를 보고 울고 안타까워하니까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바로 옆에서 저를 정성으로 간호해 주시는 엄마가 계시니까 마음껏 슬퍼하기도 힘들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오른쪽 발가락이 마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희귀병답게 원인은 여전히 몰랐고 원인을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는 결국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작은 형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전화하라고 했는데 저는 집에서도 거동이 불편해서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오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무리 병원에서 이것저것 치료도 받고 1인실에서 편하게 전담 간호사도 있었지만 집은 집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가 와 계시니 남편이 불편할 수도 있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남편은 별말 안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온몸이 마비되어 가며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니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치는 수준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나 생각도 들고, 혹시라도 이 마비가 뇌에 전이가 되면 그때는 그냥 제가 스스로 삶을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팠으면 모르겠지만 멀쩡하게 잘 살다가 이렇게 원인 불명으로 마비가 찾아온 거라 도저히 견디기가 더 힘들었어요. 원인을 알면 고치기라도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니까 마비되는 몸을 보며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온다고 하죠. 제가 그렇게 이제 오른쪽 다리 전체까지 마비가 와서 병원에 다시 입원했을 때였어요. 대표님이 저한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꼭 저와 둘이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엄마한테 전 직장 대표님이 오시기로 했다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뒤에 대표님을 보았는데 대표님은 한참을 말을 꺼내시지 못했어요. 대표님,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진짜 송과장 너무 안쓰러워서 말할까 말까 고민이 많았어. 그런데 말하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더 농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아 말하게 되었어. 송 과장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해. 나는 진짜 아직도 송 과장한테 고마운 마음밖에 없어. 대표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렇게 뜸을 들이세요. 저는 괜찮아요. 말씀해 주세요. 저 지금 보세요. 몸도 다 굳어서 어떤 말을 들어도 충격받지 않아요. 송 과장, 자네 남편 말이야. 김 팀장 바람났어. 그 팀에 새로 들어온 대학생 인턴하고. 네? 저는 너무 충격적인 소리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대로 대표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소리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표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대표님은 어쩔 줄 몰라 하시며 저에게 사진 2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보였고 그 옆에는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있었죠. 우리 딸들이 고등학생인데 거짓말 안 하고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인턴이니까 실제로 딸들과 나이 차이가 크지는 않았겠죠. 제가 충격을 받아 가만히 있으니까 대표님은 안 그래도 아픈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대표님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바람을 피운 것은 김민성인데요. 저는 정말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혼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성이와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저 회사였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의 반대에도 꿋꿋하게 결혼했고 아이를 가지기 힘들어서 둘이 수많은 노력 끝에 딸 쌍둥이까지 낳았고 그 딸들이 명문고에 입학을 했고 그동안 제가 시댁에 바친 돈이 몇 억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드니까 그냥 제가 말 그대로 호구 잡힌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남편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냉랭하던 모습과 퇴근이 아주 늦던 여러 날들이 생각나며 가슴을 후벼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남편에게 직접 얘기를 듣고 싶어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남편에게 병원에 와달라고 하니까 일이 바빠 시간을 많이 낼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 일은 회사가 아니고 상간녀와 약속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기다릴 테니 병원으로 와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밤늦게 병실로 왔는데 표정이 딱 봐도 굳어 있었어요. 저한테 남아있는 애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착잡하고 슬퍼서
제 입으로 바람을 피웠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맞다 하며 1초 만에 대답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니 남편에게 울음을 참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오기 전에 몇 번을 연습한 그 말을 내뱉었어요. 당신 바람 피웠니? 제가 다른 말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는데 남편은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너 같은 애랑 이제 어떻게 살아? 나보고 설마 평생 병간호하라고? 원인도 모르잖아. 나도 이제 힘들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변명이라도 하면 들여주려고 했는데 남편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오히려 이혼하자고 하는 말을 들으니 저는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간호는 제가 처음 응급실에 왔을 때부터 우리 친정엄마가 손수해 주었지 남편은 간호를 해주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침묵을 지키니까 남편은 한술 더 떠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지쳐. 원인이라도 알면 그걸 치료하면 되는데 이건 희귀질환이잖아.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저는 안 그래도 몸 때문에 몸과 정신도 힘들어져 온전하게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웠는데 남편마저 저렇게 말하니 너무 속상하고 그동안 제가 남편과 시댁에 헌신했던 날들이 아깝고 도대체 왜 그랬던 거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 해탈한 채로 울며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멸하는 표정을 보이며 저에게 애정은 전혀 남아있지 않은 눈빛을 보고 저는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친정에는 저보고 알아서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 그래도 내 몸 때문에 우리 집에서 저를 엄청 신경 쓰고 있는데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하기로 했다고 도저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슬펐던 것은 제가 말하고 싶지 않아 운 것도 숨기려고 했는데 팔들이 마비되어 눈물을 닦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저를 보러 온 큰언니와 형부에게 이 사실을 말했고 언니는 심하게 화내며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형부를 이끌고 병실을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자기가 맞았다고 고소하겠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이혼 소송할 힘도 없어서 합의 이혼을 했고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비록 마비된 상태인 엄마지만 적어도 20살은 어린애와 바람 피운 아빠 밑으로 보내기는 죽어도 싫었어요. 딸들은 제가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대충 눈치를 챈 것 같았죠.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저는 도저히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고 그냥 마비가 뇌까지 전이되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빌 정도였습니다. 마비된 몸 상태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거기에 한술 더 뜨더라고요. 합의 이혼을 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바로 남편은 그 어린 인턴과 결혼까지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가 마비가 시작되어 그 상간녀와 결혼할 계획을 세운 것이 틀림없었어요. 언니들은 저에게 그동안 시댁에 주었던 돈을 다 환수하자고 했는데 저는 제 몸 가누기도 힘들어서 더 다른 곳에 신경 쓰기가 싫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재혼한 남편을 보며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았던 인생에 대한 회의감도 들고 이대로 숨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너무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살 이유를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작은 형부가 어느 날 급하게 저에게 찾아왔어요. 작은 언니도 같이 왔는데 미국에서 저와 같은 증상을 보인 사람이 치료에 성공했다고 저에게 미국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전 같았으면 저도 신나서 당장 미국에 가자고 했을 텐데 남편이 바람 피워서 재혼까지 한 것을 보니 몸을 고쳐서 뭘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애써 이 아픈 몸을 이끌고 미국에 가더라도 완전히 제 몸까지 고치리라는 확신도 없었고요. 제가 소식을 듣고도 그냥 무표정으로 있으니까 작은 언니는 저를 끌어안고 안쓰러워 죽겠다며 우는데
저는 그냥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몸도 못 움직이니까 제가 자리를 피할 수도 없어서 그냥 다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던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형부가 가져온 소식은 우리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고, 엄마는 제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오히려 미국 가서 몸 고쳐서 남편에게 복수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우리 딸들을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우리 아기들을 얼마나 힘들게 가졌는지 생각이 났어요. 엄마는 아파서 병원 생활하고, 엄마와 아빠는 이혼하고 아빠는 바람을 피웠는데도 묵묵히 티내지 않고 저만 보면 엄마가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착한 딸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딸들을 불러 얘기해봤는데 미국에 가면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딸들이 본인들도 데려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들은 저보고 제발 병을 고쳐서 예전처럼 놀러 다니자고, 본인들 졸업식에도 오고 싶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딸들의 응원에 힘입어 가족들의 도움으로 미국까지 가게 되었어요. 몸이 마비되어 움직이기 힘들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겨우 공항에 가서 미국까지 갔는데요. 저를 간호한다고 부모님도 따라오시고 작은 언니와 형부까지 따라왔습니다. 딸들이 자기들도 데려가라는데 일단 제 몸이 먼저라 딸들은 나중에 큰언니 부부와 함께 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아무래도 신경 쓸 곳이 많으니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저는 그렇게 힘들게 미국을 가게 되었는데 우리 언니들과 부모님은 당연하고 형부들한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 작은 형부에게 진짜 고맙다고 말하니 형부는 마비 치료 다 하고 갚으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남편 복은 지질이 없지만 가족 복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미국에 도착해서 저와 같은 중증이지만 고쳤다는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 의사인 작은 형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은 형부는 본인 학부 시절 교수님들과 현재 직장 동료들, 선배들에게 수소문해서 저한테 진심으로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저는 그렇게 미국에서 치료를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마비라는 것이 감각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정확한 치료잖아요. 그러다 보니 죽어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는 게 감당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왕 시작한 것, 전 남편에게 화끈하게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딸들이 방학이 되어 큰언니 부부가 딸들을 데리고 왔는데 확실히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힘이 나서 차도가 더 좋아졌어요. 미국 의사들도 딸들 덕분에 제 표정이 되게 많이 나아졌다고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고통이 훨씬 덜해졌습니다. 딸들도 긍정적으로 엄마 훨씬 괜찮아졌다고 힘을 주고 가족들도 돌아가며 미국에 방문하며 저를 지켜주었죠. 특히 엄마가 저를 많이 신경 썼는데요. 저는 이런 가족들의 노력을 봐서라도 무조건 완치를 목표로 열심히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많이 먹고 병원에서 움직여야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간호사의 도움으로 휠체어와 기구에 의지하며 몸을 많이 움직였습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 당연히 힘든 날도 아주 많았지만 저는 끝까지 버텼어요. 너무나도 다행히 제 몸의 상태는 확실히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나아졌는데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결과가 너무 좋았어요. 병원에서도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될 줄 몰랐다고 할 정도로 저는 불굴의 의지로 치료에 전념했고 결국 치료 1년 만에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병원 복도를 걷자 언니들과 엄마는 저를 보고 울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했어요. 그때 이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쓰럽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딸들은 방학 때마다 저를 보러 왔었는데요. 제가 언제 슬쩍 물어보니 아빠와는 연락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은 이미 본인들의 인생에서 아빠를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딸들에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남편에게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병에 걸려서 바람 피운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딸들한테도 저렇게 대하는 게 인간 대 인간으로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도 본인 자식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제가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시댁의 태도였습니다. 본인 아들의 잘못으로 이혼한 건데 제가 시댁에 돈 대주었던 것이 많다고 했었잖아요. 본인들의 물주가 끊겨서 아쉬웠는지 시댁은 저보고 그러게 왜 몸 관리를 제대로 했어야지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 아들은 잘못이 없다는 투로 말하기에 어이가 없어서 그때는 기가 차서 그냥 무시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줄 걸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친정 가족들의 응원과 소중한 딸들을 보며 미국에서 치료에 전념했고 제 차도가 좋아지니까 병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말해주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저는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빠르게 쾌차하게 되었어요. 원래 저처럼 치료했던 환자는 6년이 걸렸었고 저보다 훨씬 젊은 친구여서 제 치료는 10년을 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서 저는 2년 만에 남들이 볼 때 아주 평범할 정도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오래 누워 있었고 마비가 됐던 몸이라 조금씩 행동이 부자연스럽긴 하지만요. 그건 자세히 봤을 때 얘기고 겉모습만 보면 제가 환자라는 것을 전혀 모를 만큼 나아지게 되었어요. 저도 믿기지 않았고 언니들과 부모님 그리고 딸들도 이렇게 빠른 시기에 나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얼떨떨했지만 병원에서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년의 치료를 끝으로 한국에 왔는데요. 갈 때는 휠체어에 의지해서 제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주 불편하게 온갖 시선을 다 받으며 미국에 왔었는데 갈 때에는 평범하게 일반 사람들처럼 제 다리로 직접 걸어서 비행기에 타니까 저도 모르게 자리에 앉자마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 그동안 버텨준 제 몸이 고맙고 가족들한테도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승무원들이 무슨 일 있냐고 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너무 축하드린다고 진심으로 말해주어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국에 와서 주변 지인들을 만날 때도 제가 직접 걷는 것을 보여주니까 다들 감격해서 저를 부여잡고 우는데 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버티길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답니다.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어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전 직장 대표님을 만났더니 대표님도 감격해서 이게 누구냐고 못 알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진짜 어떤 말로 대표님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미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드리며 일부러 전 남편은 뭐하고 사냐고 물어보니까 전 남편도 그 상간녀도 그대로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님은 이제 본인은 은퇴하고 싶다고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다고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그럼 제가 그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대표님은 제가 그렇게 인수하면 회사도 지키고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입 때부터 과장까지 그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제가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테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부모님께 그래서 그 회사를 인수하고 싶다고 말하니 엄마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빨리 가서 복수하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제가 일하는 것을 워낙 좋아했는데 아기 낳고 복귀도 못하고 집에 있으니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마비까지 오게 된 것 같다고 하시며 몸도 다 나았으니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법적인 를 다 밟고 제가 남편 회사의 대표가 되어 회사에 대표 직함을 달고 첫 출근하는 날 전날에 너무 설레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배신감에 혼자 아파했던 시간도 아깝고 전 남편은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잠을 3시간만 자고 회사에 출근했어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 아침부터 바쁘게 인사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출근하더라고요. 또 사진으로만 봤던 그 상관녀와 함께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 자리 옆에 서서 남편을 봤어요. 상관녀와 웃으며 들어오는 전 남편은 저를 보더니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들고 있던 커피를 바닥에 내동쟁이 쳤습니다. 뭐야, 당신 여기 왜 있어? 어떻게 당신? 김민성 씨,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내 회사에서 꺼지세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놀라는 전 남편에게 저는 대표직함이 박힌 명함을 던졌고 남편은 그것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상간녀에게도 당신 해고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저는 대표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찌나 통쾌하던지 혼자 즐거워하고 있는데 전 남편이 노크도 없이 들어와서 무릎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아니, 여보, 아니 대표님, 우리 집 사정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나 그만두면 우리 집 어떻게 살아? 나만 일하는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다시 결혼하자. 내가 진짜로 잘할게. 이러면서 무릎 꿇고 엉엉 우는 남편에겐 시선도 주지 않고 저는 비서를 불러서 내보냈습니다. 상간녀도 본인은 억울하다고 대표실 문을 두드리는데 직원들이 데리고 나갔는지 금세 조용해졌어요. 어찌나 통쾌하던지 혼자 책상을 치고 웃었답니다. 이 순간은 살면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은 매일같이 회사에 나타나서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데리고 와서 둘이 비는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진지하게 영업방해가 너무 심해서 경찰을 불러 내쫓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쫓으니까 시아버지는 저보고 못됐다고 역정을 내던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상간녀도 본인은 유부남인 줄 진심으로 몰랐다고 억울하다고 하도 그러기에 저는 처음에 믿을 뻔했어요. 하지만 직원들 말을 들어보니 모를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 전 남편은 딸들에게 연락해서 아빠가 미안하다고 구구절절 말했다고 해요. 우리 딸들이야 뭐 너무 똑똑해서 아빠 번호를 차단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몸도 정신도 너무 괜찮아졌고 아팠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회사 운영도 어찌나 즐거운지 대표님이 종종 놀러 오시면 저에게 진작 일했어야 했다고 하실 정도예요. 직원들도 너무 좋고 무엇보다 제가 이 분야를 사랑해서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부모님은 제가 건강하게 다시 걷는 것만 보아도 행복한데 이렇게 회사 운영까지 하니까 오히려 지금이 꿈을 꾸는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딸들과 소중한 부모님, 그리고 몇 번 생각해도 감사한 우리 언니들과 형부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살 수 없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의사인 작은 형부 덕분에 미국으로 가서 병을 고칠 수 있었잖아요. 가족들은 제 의지가 강해서 그렇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왜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밖에 없다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즐겨주셨다면 다행이에요. 연말인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